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월 초에 미국의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가 2025년도에 오일 쇼티지, 그러니까 원유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원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지, 그럴 수 있겠지. 그들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향성 자체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옥시덴탈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회사의 대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누구냐의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미국 에너지 기업의 최대 주주는 워렌 버핏이고요. 최근에도 옥시덴탈의 추가적인 지분을 늘렸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렌 버핏의 생각 아닐까라고 하는 좀 나아간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추측, 그러한 판단,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었죠.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CEO가 했었던 얘기는 과거 오펙이 했었던 작년 그리고 최근에도 오펙이 이야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뭐냐 하면 투자가 너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오일앤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E&P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한 7,400억 달러였던 것이 2014년 하반기 유가 급락 이후 4천억 달러 언더러까지 떨어진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이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속이 되어 왔고,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공급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사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글로벌 E&P 캐펙스 추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에 피크를 찍었었던 투자 금액이 2015년도 이후부터 22년, 아마 작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늘지 않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가는 당연히 올라갔을 것이고, 그러면 투자 금액이 과거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의 효과는 당연히 인플레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26년 전후로 해서는 유가가 강세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과거에 드린 바가 있었죠. 근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조금씩 변하고요. 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개의 흐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원론적으로는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오펙,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오펙의 원유 생산량이 사실 많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브라질 같은 나라도 그렇고, 최근에 가이아나 같은 경우 영토 분쟁을 겪고 있죠. 베네수엘라랑 이런 나라들의 생산량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펙이 감산을 했지만 공급이 그렇게 썩 부족하지 않아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오펙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원유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커왔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을 놓고 보면요. 중국이 22년 대비 23년도 원유 수입량이 한 11% 정도 늘었는데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대부분 재고로 쌓여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 수요 자체는 5% 증분이 채 안 됩니다. 한 4.5%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과거 대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중국의 실질적인 소비 증분 자체는 한 3% 내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중국의 그 원유 수요 견인 효과는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 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 그리고 중국의 현재 전기차 판매되는 수준을 놓고 보게 되면 대략 25에서 26년 정도가 가게 되면요. 내연기관의 차량 등록 대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의 가솔린 수요가 점진적으로 하락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중국의 시노팩 같은 경우도 25, 26년 전후에는 가솔린 소비가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요가 많이 땡겨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550만 배럴에 달하는 오펙의 스페어 캐패시티, 그러니까 감산 규모죠. 이게 언젠가는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감산은 아마 올해까지만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내년에는 신규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감산을 계속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감안하게 되면 이런 크게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비오펙의 생산량 증가, 중국의 수요 둔화, 그리고 오펙의 스페어 캐패시티가 언젠가는 시장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25, 26년도에 유가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2월 초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이야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차 BEV가 늘어나게 되면 가솔린 소비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솔린을 제일 많이 쓰는 미국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중에서 EV, 그러니까 PHEV, EV 다 포함해서 BEV 포함해서 0.86%밖에 안 됩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 자체는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선진국에서는 저희가 노르웨이를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르웨이는 왜 이 나라를 살펴봐야 되냐 하면요.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80%가 BEV, 배터리 EV입니다. 여기에 이제 PHEV까지 감안하게 되면요. 89%, 그러니까 판매되는 차량의 거의 10대 중에 9대가 EV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EV 차량의 노르웨이 등록 대수가요. 16년도에 10만 대였다가 작년에 72만 대, 연평균 한 33% 가까이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르웨이의 가솔린 차량 등록 대수가 16년도 120만 대에서 22년도에 82만 대, 연평균 31%씩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EV가 늘어나는 만큼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 판매 등록 대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 효과는 분명히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저도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일간 가솔린 소비량은요, 16년도 2만 배럴, 그리고 22년도에 17,000배럴. 그러니까 등록 대수,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 감안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줄지 않았어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노르웨이의 차량 등록 대수는요, 지난 5년간 6.2% 증가했고요. 인구 증가율은 2.3%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보다 차량 등록 대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EV는 세컨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쓰는 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는 EV를 쓰고 여행 가거나 할 때는 내연기관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양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결론은 세컨카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르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제일 잘 팔리는 나라, 중국. 많이 팔리는 나라, 중국. 중국은 어떠냐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 2023년에 EV, NEV라고 하죠, 얘네들은. 이거는 NEV 안에는 BEV하고 PHEV 같은 하이브리드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3년 중국의 이 NEV 차량 같은 경우는 YY로 37.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만
EV가 내연기관이 아닌 차량이 945만 대가 팔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는요, 전체 차량 판매량 중에서 무려 38%가 내연기관이 아닌 EV 차량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게 되면요, 그 차량 등록 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기준으로는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미국이 0.86%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숫자는 높긴 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추이를 감안하게 되면은 대략 2033년 전후가 되면요, 전체 차량 등록 대수 중에서 EV 비중이 5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호팩도 인정하는 거지만 25, 26년도에는 중국 차량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 대수가 일단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패턴 유지가 되면은 분명히 이 EV 증가가 가솔린 소비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약간 의문이 드는 의아한 부분 뭐냐면요. 희한하게도 중국은 뭐 다른 나라도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요타가 생산하는 차량들은 주로 하이브리드가 많죠. 전기차 중에서 PHEV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배터리 EV 차량이 주로 판매가 되다가 작년도부터 이 PHEV 차량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도 대비로 했을 때요, 순수 배터리 EV는 23년도에 YY로 20% 증가를 했는데요. 이 PHEV 차량은 97%가 증가했어요. 2배가 늘어났죠. 이에 따라서 전체 EV 차량 중에서 PHEV 비중이요, 22년도에 23%에서 작년도에 33%, 3분의 1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 PHEV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사이즈는요, 일반 EV 차량의 배터리 대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또 가솔린을 또 쓰겠죠. 그리고 충전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솔린 소비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효과 자체는 순수 EV가 팔렸던 것보다는 PHEV 차량이 더 많이 팔리게 되면 그 효과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효과가 그런 가솔린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국 승용차들,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이죠. 일반 자가용이 하루에 대략적으로 가솔린을 한 2.3에서 2.4리터 정도 소비를 합니다. 리터당 12km의 연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대략 29에서 30km 정도 하루에 주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그 공용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공용 충전소에서 23년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소비된 전력량을 보니까 EV 차량 한 대가 한 달에 190kW 시의 전기를 충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은 대략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면 대략 하루에 한 30km 정도 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소비량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EV 충전으로 사용된 전력량을 놓고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세컨카가 아니다, 100% 실사용에 사용되고 있는 차다. 물론 이제 중국의 소비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세컨카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는 실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의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차가 당연히 가솔린 소비량은 그게 반대급부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 전력망 그리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전기차의 공용 충전소의 전력량, 소비된 전력량하고요. 중국 전력 소비량 대비 공용 충전소에서 사용한 전력량의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 등록된 전기차 EV의 총 대수는 2,518만 대입니다. 그 전기차가 공용 충전소에서 사용된 전력량은 중국 전체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4%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중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 비중은 6% 수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8배 정도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3.2%. 앞으로 한참 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2,500만 대의 등록된 전기차가 소비되는 전력량 비중이 중국 전체 전력량의 0.4%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그렇게 그리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컨카 개념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사용에 투입되는 전기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소비 감소는, 가솔린 소비 감소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추세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가 강세, 공급 부족에 의한 유가 강세 이런 거는 나타나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4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유가가 강세로 갔었던 적은 1차, 2차 오일 쇼크밖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옥시덴탈 CEO의 언급은 조금 너무 앞서간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